카르텔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카르텔은 이익을 독점하려고 들어. 그런데 맨 처음에 이익 독점을 하려고 했었던 거는 무슨 집단이 이익을 독점하려고 했냐면, 사회로 봤을 땐 기업이야.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고 노동자를 후려치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정점에 달했던 시기가 어느 시기야?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야. 그럼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나? 기업에게 돈이 있다면 노동자에게 쪽수가 있지.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의 정치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뭐를 주장했을까? 보통선거권이야. 지금은 너무나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맨 처음에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의회 제도가 생긴 거는, 의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 세금 낸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투표권도 뭐야? 세금 낸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 보통선거권은 세금을 얼마 내든가 아니야. 사람으로, 그 선거권의 기준은 납세가 아니라 대가리 수로 가자는 얘기 아니야. 보통선거권으로 가면 누가 유리할까? 노동자가 유리하지. 보통선거권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 그 이론적 배경을 한 그 사상을, 그걸 뭐라고 불러? 그걸 사회주의라고 불러.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사상이야? 노동자들의 사상이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계급이 만들었어? 기업가.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정말 의미가 있었어. 그런데 20세기가 들어와서 특히 21세기 와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의미가 퇴색됐지. 카르텔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협상력이 필요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싫으면 관두시든가. 협상력이 없으면 상대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 너무 상대가 압박을 했어. 그러면 노동자들을 막 쥐어짜. 그럼 노동자들도 이렇게 사는데 죽을래요? 그러면 기업가는 노동자한테 협상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노동자한테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지. 협상력의 최고는 하지 마시든가. 그럼 너 죽잖아. 상대를 협박할 수 있는 이 협상력이 제일 크거든. 근데 이 협상력을 누구나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서 특히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카르텔의, 기업 카르텔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는데, 노조가 카르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나라는 안 해.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 카르텔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려고 뭐가 만들었어? 반독점법. 그리고 이 반독점법과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 거래나 지분관계에서 독점이 형성되지 못하게 국가가 개입해서 방지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국가의 특징은 반카르텔이야. 카르텔에 맞서는 걸 누가 한다? 국가가 해. 이 반카르텔을 맞서는 걸 국가가 하지 않고 누가 했었는데? 계급이 했지.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한 게 계급 충돌이었는데, 계급 충돌이 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나겠어? 두 쪽 날라고 하지. 그러니까 소련이 성립이 되면서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하는 거야. 그 기업 카르텔들을 부시고 국가가 계급 충돌의 완충지로서의 역할을 해. 국가가 반카르텔적인 요소를 지니게 돼. 이게 공산주의에 맞서는 민주진영의 주요 덕목이었어. 20세기 후반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카르텔이 기업 카르텔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노조 카르텔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자, 노조 카르텔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야. 우리나라가 이걸 노조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안 해. 노조 카르텔은 기본적으로 뭐를 세우겠어? 진입장벽을 세워. 이거를 기업이 만들었다는 식으로만 몰아붙인단 말이야. 그런데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나눠주고, 젊은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입장벽을 만들었고, 자기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반도 못 받는, 반의 반도 못 받는 이런 식의 사태가 벌어져. 그리고 지금 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나중에 정규직이 되냐? 그것도 못 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노조 카르텔과 함께 손을 잡은 카르텔이 있어. 기업 카르텔이야. 기업과 노조가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을 해. 둘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서 뭐를 착취한다? 비정규직. 협상력을 확보한 기업과 이 둘은 윈을 하고, 누군가는 루저로 만들어. 비정규직이지. 비정규직에다가 여기다가 판매직 같은 거나 수당을 주고 러닝으로 간다 뭐 하면서 여기서 특수고용직 이런 식의 개념도 만들면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협상력 없고 고립화된 자영업자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 카르텔에서 특징이 뭐냐면, 카르텔은 응집을 생명으로 하고, 착취당한 사람들은 콩가루. 다시 말해서 고립. 자신들은 응집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는 상태. 이 응집과 고립이 사회적 계급의 차이로 갈라. 이게 계급화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계급은 이거를 승계, 거래하려고 들어. 뭐라도 이익이 남는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 남한테 주지 않는다. 정비하고 뭐하는 이권이 있고, 이게 안정적인 이권이다 하면 자기 자식이나 나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그거를 팔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카르텔화되는 게 또 지금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에서도 지금 뭔가 카르텔이 등장하고 있다는 생각 이렇게 많이 난단 말이야. 여기서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는 일명 스펙 있지. 열려 있어야겠어? 닫혀 있어야겠어? 닫혀 있어야 되지.
닫혀 있으면 이 닫힌 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응집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 닫혀 있으면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은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정보가 흘러오질 않잖아. 그러면 계속 당하고 사는 거야.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포괄적으로 시카고 학파의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정의한 게 제일 현재로서는 정설이야. 가치의 배분인데 이 가치의 배분 앞에 뭐가 붙냐면 어솔리테이티브라고 불러.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정치다. 왜 권위적 배분이 이게 질 있는 규정이었냐고 하냐면 우리는 뭘 꿈꿔? 정치하면 가치의 정당한 배분이란 걸 하잖아. 정당한 배분 이런 게 될까? 아니지. 정당화된 배분일 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비정규직이 얘는 있어야 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 없어질 수는 없어. 근데 비정규직이라고 월급을 조금 받아야 된다? 비정규직이면 월급을 더 받아야지. 근데 그 비정규직이 계급이고 너는 못난 놈이고 월급을 더 적게 받아. 정당화된 거지. 사람들이 그걸 당연한 거라고 끄덕거려. 이게 무서운 거야. 너는 쌍놈이잖아. 그러니까 마당은 쓸어. 정당화가 되면 그게 뭐가 되겠어?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리고 제도가 되잖아. 정당화된 거는 결국은 권위적인 배분이지 그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정당한 배분은 아니라는 거야. 계속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정치에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투쟁이 발생하지. 정치에 발생하는 투쟁은 결국은 뭐냐면 각자의 몫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야. 이 몫의 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몫의 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출이 달라. 아웃풋이 다르다고. 간단한 거야. 우리가 축구를 해도 나하고 메시하고 아웃풋이 같겠냐? 당연히 인간 사이에서는 이 아웃풋이 산출이 다르다고. 그러면 그 산출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차별을 원한다고. 우리가 연봉 계약할 때도 너는 얼마 성과를 내고 너는 얼마 썼으니까 너는 얼마 가져가. 이런 것도 아주 딱 떨어지지 않는 이상 항상 갈등 요소는 있단 말이야. 차별이 발생하고 차등 배분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당화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항상 정치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런데 이 배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들이 몫을 많이 가져간다? 정치적 응집, 정치적 고립이 가치 배분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야. 우리 한국 정치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응집을 기업만 죽어라고 좌파가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들도 정치적 응집을 한 상태에서 카르텔화되어 있는 건 그놈이야.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만 박이 터지는데, 문제는 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존재해야 돼? 국가가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노, 사, 정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이익으로의 진입을 기업과 노동자가 끝까지 막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겠어? 여기서 파시즘이잖아. 미국에서 확 이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을 개발한 게 트럼피즘이지. 우리나라 좌우가 결국은 카르텔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내고 있으면 많이 가져가는, 그거는 우파 이데올로기야. 근데 우파에서 몫을 많이 가져가는 인간들 중에서 진짜 자기의 노력과 실력만큼 가져가는 거냐, 아니면 실력도 모두 없는데 부모 잘 만나서 많이 가져가는 애들도 엄청나게 끼어 있느냐, 여기도 문제가 많아. 대한민국 우파도 과연 우파다운 실력주의로 배분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계급화되어 있냐. 그러면 여기는 이 영역은 뭐가 되겠어? 여긴 둘 다 있어. 좌파도 선동할 수 있고 우파도 선동할 수 있어. 고립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각성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야. 고립되어 있는데 몸만 자극하는 거야. 분노야. 다시 얘기를 해야 돼. 몫에 대한 서로 수긍할 수 있는 협상이 벌어져야 된다고. 이 몫에 대한 협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고립에 대한 분노와 일명 표파리가 중심으로 가면 그 나라는 파국으로 가. 이 고립되어 있었던 분노가 집권을 하면 파시즘이 되고, 이들의 고립을 완전히 찍어 누르면 카르텔 국가가 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대로 가면 카르텔 또는 파시즘으로 간단 말이야. 이런 위기를 1980년대 다 겪었어. 특히 여기서 드라마틱한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아일랜드하고 네덜란드야. 좌파가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했었던 면이 있었지. 그런 상태에서 아일랜드하고 네덜란드가 택한 길은 사회적 대타협이야. 몫에 대한 협상으로 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조율해서 모든 갈등적 요소, 나 안 해, 배째일 거야, 나 일 안 해, 이 사태를 종결시키지. 그리고 이 두 나라가 푹 성장을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과 협상이 벌어져야 돼.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목소리는 카르텔들, 좌파 카르텔과 우파 카르텔이 진영 논리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불만은 끓고 있고 정치가 지금 격동으로 휘말리지. 21세기에 지금 좌우가 의미가 없고 카르텔은 좌파에도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정치를 보는 지금 문제점들에 대한 나의 레지스터 1, 여기까지.